점수 예측으로서 어느 대학에 갈지조차도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도 상위권에서 의대 선호도는 대단히 지금 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무전공 선발 전형은 냉정하게 놓고 보면은 수시와 정시로 봤을 때는 좀 더 유리한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이 수능 당일이면 언론에 가장 먼저 등장을 하시는 분이시죠. 30여 년간 대한민국 입시 현장을 지켜오신 종로학원 임상호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항상 이 자리 또 함께해 주시는 한림 글로벌 캠퍼스 최승은 원장님도 오늘도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사실 지금 오늘 이 시간은 중학교 2, 3학년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께서 꽤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런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 아이의 입시가 한 3, 4년 정도는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 거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중학교 2학년부터가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기 시작하는 해가 되죠.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사실은 학교에서 시험이 없는 상황이고, 이제 시험의 평가 결과가 나오고 입시까지 한 5년 정도가 남아 있는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성적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가는 학생들과 또 반대로 성적이 올라가는 학생들의 성향이 두 가지 타입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기점 자체도 어떻게 보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적 관점에서 보면은 중학교 2학년하고 3학년이 성적이 올라가는 지금 현재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사실상은 대학 입시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중학교 2, 3학년 단계에서 스스로 혼자 공부하는 어떤 그 습관, 패턴 자체가 몸에 지금 갖춰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실은 대학 입시가 보이지 않지만은 거의 절반 이상 정도는 어디 결정적인 단계까지 접어들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유롭게 우리 아이는 대학 입시까지는 좀 남았구나 생각하시면 조금 위험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이 되면은 첫 시험을 보죠. 전국 평가를 보면서 등급이 매겨지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지금까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학년 9년 동안에 내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 위치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객관적인 통계를 받아보게 되는데,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 전국 첫 모의고사, 이 부분이 대학 입시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지표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 입시 상황이 매년 뭔가 달라지는 느낌이에요. 뉴스를 보면은 올해는 이렇게 바뀌었다, 뭐 저렇게 바뀌었다. 항상 이렇게 보면 변화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느끼는데, 좀 그래서 그때그때마다의 전략이 달라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금년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2027학년도인데, 통합수능이 2022학년도 도입돼서 올해가 이제 마지막 제도입니다. 내신 9등급 제도 마지막이 되고, 수능도 이제 마지막 수능 형태가 되고, 금년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지금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는 완벽하게 새로운 새 판의 대입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내년도부터 이제 첫 시험을 보게 되는데, 입시 예측하기도 대단히 어렵죠. 왜냐하면은 표본 결과 값이 없기 때문에 점수 예측으로서 어느 대학에 갈지조차도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제에서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내년도 가봐야 되게 되는데, 또 대학 입시의 전형 계획이 지금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각 대학별로 발표되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대한 결정을 또 내려야 되는 상황이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고,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 학생들은 바뀌어지는 제도의 시험 대상이 된 거죠. 9등급제 합격 점수가 5등급제에서는 뭐 의대를 간다라든지 서연고를 가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이 커진 거고, 대학들은 또 정시 비중을 상위권 대학에서 많이 줄였죠. 수시 비중을 높여서 지금 현재 수시에서 학교 내신이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지금 학교 내신에 지금 비상이 걸려져 있는 상황인 거고, 수시 비중이 상위권 대학에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내신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진 거죠. 그리고 또 정시도 지금까지는 수능 준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지만은 정시에서조차도 지금 현재 내신을 반영한다라고 하니까,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상당히 지금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이 사실 의대 입시 확정 발표가 난 이후라서 의대 관련해서 또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뉴스에서 좀 많이 본 또 트렌드가 의대 쏠림 현상
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심한가요? 의대 쏠림은 사실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었죠. 뭐 가장 그래도 전문직이고 정년이 없는 직업이고 직업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은 의대를 가느냐 서울대 공대를 가느냐 사실 이 양자택일의 문제 사항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지난해 입시를 보면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특히 연세대, 고려대 자연계 합격을 했다. 수시에 만약에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은 100% 수시에 등록을 포기합니다. 그만큼 의대 쪽으로 동시에 수시 6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붙었을 경우에는 연대, 고대 자연계 합격생은 거의 전원이 등록을 포기할 정도로 의대와 원서를 동시에 썼다. 최종적인 어떤 선택지는 의대 쪽으로 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난해가 의대 모집 정원이 갑자기 좀 줄어들었죠. 그 전에 2025학년도에 갑자기 3,000명에서 4,500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가 그 다음에 1,500명이 또 갑자기 줄었죠. 수시, 정시 모두 의대 지원자 수가 다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 점수는 오히려 상승을 했고 연세대, 고려대 최상위권 공대 붙은 학생들은 거의 전원이 지금 등록을 포기할 정도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은 현재까지도 상위권에서 의대 선호도는 대단히 지금 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금년도에 지역의사제가 또 도입이 됐죠. 지금 490명을 추가적으로 더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금 현재 의대 모집 정원이 지난해 3,000명에서 금년도에 거의 한 3,500명 많게는 3,800명까지 지금 현재 의대 모집 정원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상위권에서 학교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의대 선택에 어떤 기회가 넓어진 거고 합격의 확률이 대단히 높아진 상황에서 의대 선호도가 앞으로 더 쏠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지금 주목되고 있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여전히 최상위권 학생들은 공대 쪽보다는 의대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의대 쏠림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의대를 지망하지 않는 학생들은 어떤 좀 영향을 받을까요? 지금 지역의사제가 금년도에 약 500명 그다음에 한 800명대까지도 지금 확대적으로 모집을 하겠다. 그러면은 만약에 최상위권이 의대 쪽으로 지원자가 현재 상태를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의대 합격선 자체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전개 구도로 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의대 쪽으로 최상위권들이 다 몰린다라고 하면은 한 500에서 800명 정도가 그쪽으로 더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최상위권 소형고 공대 쪽에서 합격 점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 공대 자연계 수험생들에게는 대단히 큰 어떤 호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문과 쪽보다는 이과 쪽에 어떤 그 지원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지금 전개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매번 이 입시 현장을 보면은 눈치 싸움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사실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또 핫한 그 삼점릭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대를 지망하지 않는 학생들이 또 반도체 계열학과로 또 많이 간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운영하는 지금 반도체 계열학과는 지금 연대나 고대로 봤을 때는 그 대학 내에서는 의대 메디컬 라인 다음 라인대로 지금 합격선이 형성될 정도로 일반 자연계 학과에서는 점수가 지금 대단히 높은 최상위권 학과에 지금 포진되어져 있고 또 지금 현재 점수 상황을 지난해 입시 결과를 봤을 때는 의대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쪽을 택했던 학생들도 합격 점수 형성대로 봤을 때는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난해 입시에서는 반도체 계열학과를 합격했다 하더라도 수시 정시에서 전체 선발 인원의 한 2~3배 정도가 등록을 포기했다. 반도체 계열학과에 합격한 학생들도 의대에 동시에 합격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 반도체 학과가 지금 현재 선호도가 높아진 상황은 사실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대 쪽하고 반도체 계열학과를 동시에 붙었을 경우에는 의대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전체 모집 정원이 한 2~3배 정도에 달할 정도로 매우 크게 나타났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반도체 계열학과의 어떤 선호도가 주가 상승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성과급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예전에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의대 쪽으로 선택이었다라고 하면은 금년도에는 수시 정시에서 다소 좀 지금까지는 어떤 양상이 다른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인기 있는 학과 위주의 입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무전공
무전공 선발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 무전공 선발이 요 근래에 굉장히 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무전공 선발 전형은 문과, 이과였던 과였던 특성뿐만 아니라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에서 문이과의 성향적 차이, 그리고 점수의 분포의 차이, 이런 부분들이 매년 달라질 수가 있기도 하고, 무전공 선발이 이제 주요 상위권 대학에서는 전체 모집 정원에서 한 20% 정도, 많은 대학은 전체 모집 정원에서 한 40%까지 가 있기도 합니다. 무전공 선발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문과, 이과가 아예 구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 유형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대학에 들어가서 문과든 이과든 어디든지 선택지가 놓여져 있다, 넓혀져 있다, 이렇게 보는 전형이 한 30% 정도가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인문자연 계열 내에서 과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2라고 합니다. 지금 무전공 선발 전형이 전학과가 다 문호가 열려 있든 아니면 계열 내에서 열려져 있든 경쟁을 하게 되는 구도에 있어서는, 만약에 문이과 모두가 열려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문과 학생이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까, 이과 학생이 지원했던 것이 유리할까, 이런 어떤 경쟁 구도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학교 내신 성적은 대부분의 학교들에서는 이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내신 상위권에 있는 학교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2027학년도까지 진행하는 통합수능을 봤을 때 문과 수학하고 이과 수학의 이제 성향이 좀 달라지게 돼 있는데, 미적분 기하가 이제 이과 성향이라고 그러고 확률과 통계가 문과인데, 지금 현재 구도로 봤을 때는 수능에서 수학 1등급 학생들을 다 모아놓으면은 한 95% 이상이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무전공 선발 전형에 만약에 원서를 냈다, 수능으로 경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과 수학 학생들이 문과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죠. 수시에서 내신 경쟁에 있어서도 내신 성적 상위권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대부분 이과 지원 학생들이 많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수시 지원에서도 이과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좋기 때문에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무전공 선발 전형은 학교에 따라서 문과, 이과 성향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전체적인 상위권 대학들의 구도로 봤을 때는 이과 성향의 합격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무전공 선발 중에서 문이과 구분 없이 선발하는 전형에서는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수능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데, 크게 바뀌어지는 부분 중에서 수학의 문과, 이과 구분이 없죠. 그러면 구분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같은 시험지를 봤을 때 이과 학생들이 수학 시험을 잘 풀 가능성이 높죠. 현재까지 추세로 봤을 때는 이과 학생들이 고득점이 많기 때문에 무전공 선발 전형은 냉정하게 놓고 보면은 수시와 정시로 봤을 때는 이과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께서도 이렇게 상담 오시는 학부모님들 중에서 무전공 선발 관련해서의 문의를 좀 주신다고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득점자들, 상위권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전략을 방송 매체라든지 뭐 정보들은 많이 있는데, 저에게 주로 오시는 분들은 자신들의 수준을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상위권보다는 중위권 이하 학생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실질적인 고민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을 짜주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상위권에 대한 전략들은 많이 있는데 중하위권에 대한 전략들은 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성적표를 갖고 들어와도 어떤 전략을 더 짜줄 수 있는 핵심 무기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오늘 대표님 모시고 기대가 되는 것은 상위권 전략도 있지만 이러한 전략을 토대로 중위권, 하위권도 이런 부분에서 틈새 전략을 짠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입시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중위권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만약에 그 학생들이 무전공 선발에 지원을 하고 싶다라면 어떤 특수한 전략을 짜주실 때 어떤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일단은 무전공 선발 자체가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좀 복잡합니다. 지금 대학마다 선발 인원도 좀 다르고, 무전공 선발 전형은 처음으로 이제 개설되는 전형의 학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선배들도 없죠. 그래서 입시 정보를 구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합격선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무전공 선발에 들어간 학생들의 중복 합격이 대단히 많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 중에서 뭐 한 2배, 3배 정도가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중복 합격으로 인해서 이탈을 하는 확률이 대단히 높은 학과적인 특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비번호가 많이 돈다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어떤 그 입시 결과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고 우선적으로는 문과, 이과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장벽이 있느냐 없느냐. 학교 내신 성적에 있어서도 수시에서 유형1이라든지 뭐 문이과 완전히 통합이 되어져 있는, 그리고 유형2 문과, 이과 계열 내에서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그 대학들의 핵심 건장 과목, 고교학점제에서 핵심 건장 과목을 지금 현재 지정 발표를 해놓고 있는데, 과학이라든지 뭐 사회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핵심 건장 과목을 뭐 미적분 기하를 특정을 했는지, 아니면 물리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서 어떤 과목을 특정을 했는지, 학과마다도 이런 또 특정을 해놓은 과목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중하위권 대학생들은 문호가 넓어졌다고 하는 점을 인식을 하고, 각 대학들이 지금 현재 2028 학년도 입시 전형 계획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현재 1학년 학생들은 내년 4월 말이 되어서 발표가 되는 거고, 중학교 2학년하고 3학년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4월 말에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학별 전형 요강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년도 2028학년도 처음에 도입이 되는 단계에 있어서 무전공 선발 전형 학과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선발 방법을 펼쳐놓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 숙지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항상 저희가 뭐 입시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수시와 정시로 나뉘어요.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라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수시는 학교 내신 성적 위주로 선발을 하고, 또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수능 체제를 맞추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상위권 대학에서 수시에 원서를 낼 때 수능 체제 없는 전형이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럼 학교 내신 성적만 좋으면은 정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중위권, 중하위권 대학도 수능 체제 없이도 갈 수 있다. 학교 내신 성적 그만큼 중요한 거죠. 한 번 내신 성적을 잘 딴 학생들은 아마 반수를 하기에도 유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 없이 학교 내신 성적으로만 뽑는 전형들이 주요 상위권 대학에서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수시에서 학교 내신 성적이 잘 안 나왔다. 보통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나면은 우리 아이는 수시파라기보다 이제 정시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치 정시 준비는 고등학교 3학년 되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년에 모의고사를 한 4번 정도 보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평가 모의고사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6번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일반 과목들에서 90점이 넘는 비율은 한 20에서 30% 사이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은 90점 넘는 비율이 1~2%입니다. 수시에서 학교 내신 성적 관리가 잘 안 되어진 학생들이 수능을 통해서 정시를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훨씬 어려운 관문을 사실은 가고 있는 거죠. 학교 시험에 90점 넘는 비율이 20~30% 나오는 시험에서도 학교 내신 관리가 잘 안 되었다. 그런데 90점이 넘는 비율이 1~2%밖에 안 나오는 수능 시험에서 대비는 언제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를 보고서도 바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학교 시험보다 거의 한 10배 어려운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시파의 준비 시점이 다시 한번 재고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듭니다. 원장님께서도 상담 진행하시면서 수시 정시 관련해서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그런 관련 궁금증 또 없으세요? 요 전략을 짜는 측면에서 뭐 중1이 됐든 중2가 됐든 어느 시점에서 입시 전략을 짜놓는 것이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중학교 2학년하고 3학년 때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90점 넘는 비율이 한 20~30% 나옵니다. 중학교 2, 3학년 때 학교 시험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어렵고 범위 더 많죠. 중학교 때 학교 내신 관리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은 학생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잘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죠. 중학교 2학년 때는 중학교 때의 학교 시험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미 사실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학교 내신 관리에 어느 정도 선행 지표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되면은 학교 내신 관리가 안 되는 학생들은 뭐 더더욱 어렵겠죠. 그리고 실제 중학교 2학년하고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학습 분량도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학교 내신 관리에는 비상이 들어왔다 볼 수가 있죠. 2학년 때보다 3학년 때 학교 내신 관리가 더 안 되었을 경우에.
그리고 고교 진학 이후에는 더더욱 말할 나위가 없겠죠. 여기서부터는 당장 내가 수시파냐 정시파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확률적으로 봤을 때 수시에 대학 지원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진 상황으로 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학교에서 내신 관리가 얼마만큼 뭘 어떻게 했기에 잘 안 되었느냐, 이 원인부터 찾아야겠죠. 중학교 2, 3학년 단계에서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자체가 부족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뭔가 마련을 하려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학교 내신 관리가 어느 정도 잘 되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때가 되면은 특목고 자사고가 할 수도 있고 일반 고등학교에서 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고교의 윤곽이 나온다고 하면은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의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어떤 문제 패턴이라든지 시험의 어떤 난도 정도는 사전 체크가 필요할 것 같다,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고,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들이 학교 시험지를 사전에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지금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이 뭐 선행학습도 하기도 하고 뭐 선행학습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커리큘럼 그리고 문제 출제 패턴,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숙지를 하고 저 정도가 되면은 내가 돌파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정도는 사실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진학 전에 어느 정도 사전 스크린을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에 보는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첫 수능 모의고사의 시험 출제 범위가 중학교 전단원입니다. 그러면 중학교 과정을 미리 어느 정도 마친 학생 또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직전에 풀어보았던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 전국 모의고사 시험지를 풀어볼 필요가 있죠. 그 시험을 풀어봤을 때 내가 소속된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 몇 점인데, 수능 모의고사가 사설 기관에서 출제된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가 출제를 한 거죠. 그렇다면 그 시험에서는 어느 정도 점수가 지금 확보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실은 중학교 3학년 단계 좀 끝나고 나면은 수시파냐 정시파냐는 사실은 결정이 된 거나 다름없죠. 중학교에서 내신 관리가 잘 안 되었는데 고등학교 때 가서 더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론이 될 수가 있는 거고, 학교 시험 문제 출제가 너무 어려워서 관리가 잘 못됐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중학교 시험 범위에서 출제되는 수능 모의고사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느냐, 내가 어떤 특정 한두 개 영역이라도 정말로 내가 학교 시험 관리는 전 과목은 안 되더라도 한두 개 과목 정도는 거의 프로급에 와 있는지 안 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 체크하면은 간단하게 수시냐 정시는 결정이 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좀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지금 중3 아이를 두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도대체 나중에 어떤 수능을 좀 치르게 되는 건가요? 2028학년도죠.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러지는 수능을 그대로 치러야 됩니다. 내년도 2028학년도 수능 결과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년도 수능 결과는 이미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3월 달에 교육청 모의고사를 봤죠. 그리고 또 6월 달에 볼 테고 9월 달에 보고 10월 달에 봅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보는 교육청 모의고사의 어떤 결과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뉴스를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하고 과학은 문과든 이과든 다 봐야 되는 시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하고 과학 중에서 어느 쪽에 부담이 큰지 안 큰지,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체크할 필요가 있고, 수학 시험이 33년 만에 문이과 구분 시험 자체가 없어집니다. 내년도부터.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과 학생이고 문과 학생으로 구분이 되어져서 어떤 학생은 학교에서 미적분 기하의 심화까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고, 문과 학생들은 거기까지가 공부를 안 하고 수강 신청을 안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물론 시험 범위는 문과 시험 범위로 수능에서 출제되지만 같은 문과 시험의 출제 범위가 된다 하더라도 상대평가죠. 어쨌든 우열을 가려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과 성향의 학생들이 똑같은 문과 시험지를 풀어본다 하더라도 어디가 잘 풀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고등학교 1, 2학년 현장에서 지금 어떤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지는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이 주변 고등학교들의 정보를 많이 공유를 하고 얘기를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과 성향의 학생들이 똑같은 시험지를 풀어본다 하더라도 거의 수능 1등급은 독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러지는 입시는 수능 시험 보는 날 수능에서 수학 시험을 잘 봤느냐 못 봤느냐, 과학 시험을 잘 봤느냐 못 봤느냐에 따라서 그날 문과 이과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수학과 과학이 과연 문과 성향의 학생들이 잘 풀 것이냐,
이과 성향의 학생들이 잘 풀 것이냐 예측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반적인 입시의 큰 숲을 오늘은 한번 그려봤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숲을 하나하나 채우고 있는 나무들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좀 입시의 전반적인 큰 틀을 봤다면 오늘은 그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쭉 나눠볼까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 우리 아이에게 가장 적절한 전략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 상황들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대표님과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저희 이 시기별로 좀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시험 결과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신의 등급이 나오는 과목의 거의 절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편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가 한 40%대, 3학년 때는 10%밖에 안 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올라가자마자 내신의 절반이 끝난다. 그러면 수시가 한 60% 선발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가 등급이 나오는 과목 자체가 절반 정도다. 그럼 중학교 3학년 단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 요 기간까지는 핵심적인 기간이 되는 거죠. 사실은 대학 입시의 60% 정도가 좌지우지할 정도다. 이 정도로 영향력이 큰 기간인 거죠. 이미 고1 때 그러니까 그 내신의 기록이 남아버린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수능 등급이 나오는 게 있고 선생님들의 코멘트, 세부 능력 특기사항들은 3학년 때까지 지속적으로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활동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정량적인 지표인 등급이 나오는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중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우리 대학은 고등학교 1학년 때가 몇 %를 반영합니다. 이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량평가로 나오는 등급이 나오는 과목은 1학년 때가 거의 절반이다라는 거. 마라톤으로 따지면은 절반을 뛰고 난 상황입니다. 절반이 뛴 상황에서 이미 성적이 저조한 상황인데 나머지 절반을 그보다 2배 정도 더 빨리 뛰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중대한 어떤 그 전략 변화까지 고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고서 전략 변화를 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곳에 시간 낭비를 할 수 있고 기회비용이 대단히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입학 사정과 관련해서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좀 어떤 부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이제 내신 정량 등급이 이제 나오는 거고, 1학년 때는 사실은 제 생각에는 내신 등급이 잘 나오면은 선생님들의 코멘트도 잘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 때부터는 이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교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이제 학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2, 3학년 때. 1학년 때 학교 내신 성적이 잘 나온 학생들이 2, 3학년 때 그와 관련된 과목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의미 있게 갈 것이냐. 학교 내신 등급은 이미 합격선에서 좀 멀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무시하고서 어떤 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만회를 한번 해보려고 했을 때 2028학년도 5등급제가 되고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첫 입시입니다. 결과도 지금 현재 없습니다. 내신 등급이 1학년 때 안 좋았을 때 2, 3학년 때 활동으로 만회할 수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될 것이냐. 물론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특수 학교들이 있죠. 이런 학교에서는 일반기 고등학교에서 없는 과목들이 개설이 되어져 있죠. 아예 뭐 국어 수학이라든지 뭐 과학 분야에 있어서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학교 내신 등급이 다소 안 좋다 하더라도 상당히 뭔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 차별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내신 등급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마치 일반화된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특목 자사고에서 있을 법한 내용들, 특정 과목의 중점 학교들에서나 있을 법한 내용들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이 클 수 있고 전략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일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물론 입시 결과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이 많이 뽑았을 때 입시 결과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1학년 때 내신 등급이 잘 나오면서 2, 3학년 때 어떤 정성평가, 서류평가에 대비하는 거와 그렇지 않은 부분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듣다 보니까 고1 1학기 때 정량적 평가가 거의 끝난다라고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고1 성적은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의 어떤 결과물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기초적인 과목들의 완성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기간 동안 다 완성돼야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높은 점수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입시를 중2, 중3 때 시작할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시작돼야 되는 그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중학교 2학년하고 3학년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90점 넘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에서 비율이 한 20-30% 정도다. 90점 이상이 20-30%라는 얘기 자체는 지금 5등급제에서 10% 안에 들어와야 1등급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현재 중학교에서 20-30%가 90점이 넘는다라고 하면은 10%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거의 100점에 가까울 정도. 10% 안으로 만약 압축을 한다라고 하면 거의 한 98점대 이상대 정도를 좀 확보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중학교 2, 3학년 때 전과목에서 거의 한 98점대, 90점대 후반대 아니면 퍼펙트 100점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5, 6학년 때 어떤 그 공부에 대한 어떤 자기 스스로의 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인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동기 이런 부분들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의지만 갖는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최소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넘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공부 자체가 즐겁다라고 하는 쪽까지는 최소한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행 대학 입시 구조는 정말 한 2, 3년 준비해가지고서 대학을 가는 시대는 예전에 학력고사라든지 정말 수능 점수로만 뽑았을 때는 고등학교 3월달, 11월 달만 시험을 잘 보면 되었지만은 지금은 사실 입시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에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그 60%가 끝나는 단계인데 과거처럼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서 좀 잘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입시 구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거리가 멀지 않느냐. 뭐 공부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른 어떤 그 선택지는 뭐가 있을 것인가부터 뭔가 대화를 좀 해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그때 형성이 되어져야 되지.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난 다음에 공부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라고 했을 때 사실 대화로 연결시키기가 그다지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막연히 내신이 안 되면은 고등학교 3학년 11월 수능을 잘 보면 될 테고 또 그것까지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재수를 하면 되시겠지라는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어쩌면 5, 6학년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시점부터 매 순간 아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순간이다라는 말씀으로 전 들렸는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바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그럼 우리 아이가 어릴 적부터 공부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함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수시로 가면 되고 고등학교 좀 1학년 지나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잘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정시로 가면 되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뭐 수시냐 정시냐가 대한민국 입시에서 딱 이원화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내년도부터 문이과 구분 자체도 지금 현재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런 와중에서 수시냐 정시냐 이원화만 시키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를 수도 있는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수시가 6번 지원을 하죠. 정시가 가나 다군 해가지고 3번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수시는 6개 대학을 무제한 지원이죠. 서울대연대 고대도 중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정시에 가면 가군, 나군, 다군으로서 각각 그룹핑별로 하나씩만 해야 되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동시 지원을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수시에서 6번 지원을 했을 때 주요 10개 대학에서 만약에 지원 범위권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수시에서 현행 9등급제에서 2등급 초반대 정도 되는 학생들은 사실은 수시에서 절대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의 주요 10개 대학을 순서대로 놓고 봤을 때 지원자, 탈락자, 또 바로 밑에 단계 대학들에서 뽑아주는 모집인원, 또 여기서 탈락자, 그다음 또 바로 밑에서 뽑아주는 모집인원 이런 탈락자와 그 밑에 대학에서 모집인원을 매칭시켜 보면은 학교 내신 등급이 주요 10개 대학에 정도 들어가는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는 눈높이 이상의 문제였었지 절대 떨어질 일은 없다. 그리고 정시에서도 마찬가지로 3군데 원서를 냈을 때 대학의 어떤 단계별로 놓고 봤을 때는 지난해 입시 결과로 봤을 때는 주요 10개 대학은 떨어질 리는 없다. 그러면은 어떤 학생들이 주요 10개 대학에서 떨어지고 다시 재수를 하고 재수가 전체적으로 한 45~6만 명 정도 수험생 중에서 금종고시 한 2만 명 포함해서 한 18만 명 정도가 재수생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요 한 10개 대학에서 떨어진 학생들의 재수보다는 주요 10개 대학을 다니면서 반수를 학생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내신과 수능의 일정 정도 범위권 안에만 들어오면은 사실은 대학은 골라간다라는 거.
근데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반수를 해서라도 대학을 간다. 그럼 재수를 하게 되면 무조건 수능을 통해서 재수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1년에 한 18만 명 정도가 지난해에 N수생이었습니다. 고3 학생이 아닌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보면 18만 명이고 이 중에서 6월달 이후에 재수를 하러 나오는 학생들이 한 9만 2천 명입니다. 절반이 반수생이라고 그러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재수생 18만 명 중에서 9만 명이 반수생이고 그 9만 명 중에서는 내신 성적이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포진되어 있다. 왜냐하면은 수시에 내신 성적이 2등급 한 초반대 정도 형성이 되는 학생들은 사실 웬만한 수시가 됐든 또는 정시에서도 주 10개 대학 정도의 지원 가능권 안에 들어온다라면 어쨌든 붙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대학을 붙고 특히 내신 성적 좋은 학생들은 이미 내신은 학점값인 거죠. 수능을 안 봐도 되죠. 지난 시간에 제가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안 보는 전형이 절반이 넘는다고 그랬죠. 그 학생들은 한 번 잘 따놓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이력서 잘 써놓고 이 기업 저 기업 원서를 내듯이 원서를 대학교 1학년 가서 또 낼 수 있는 거죠. 학교 내신에 어떤 그 한 번 정도 갖추어 놓은 학생들은 대학의 선택지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내신 우수파 학생들이 대학을 다시 한번 골라 잡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좀 우리 아이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가야 될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서서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됐으니 그때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뭐 학습에 있어서의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에 있어서의 재미를 붙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은 또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하죠. 우리 아이가 아직은 어리지만 지금부터 공부와 관련된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 좀 사교육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교육 쪽 어떻게 투자 많이 해야 될까요? 사교육에 왜 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사교육이 저쪽 학원에 가면은 성공했다라고 하더라. 그럼 우리 애한테도 적용시키면은 맞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있고 돈에 대한 투자만 하면 될 것이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에 또 오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학생이 사실 진지하게 부모님께서 지금 현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부족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학생의 답변이 나오느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건 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필요성도 못 느끼고 저쪽에 가서 시키는 대로만 한다라고 하면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공교육을 너무 무시한 거죠. 사실은 공교육 현장에서 최소한 80~90%는 이해가 된 상태에서 가야 되는 건데 공교육 현장에서가 지금 현재 80% 이상의 성취도가 안 나오는 단계를 사교육에서 충족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교육과 사교육을 너무 이원화시킨 거죠. 학교 교육이 최소한 80% 이상 정도는 스스로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투자 대비 효과도 나타나는 거고 막연하게 사교육에 가면 되고 저쪽 사교육을 받으면 우리 애도 반드시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기대 심리가 상당히 지금 장기화됐다. 이렇게도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재수를 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고3 학생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학부모님께서 학생한테 물어보라. 지금 어떤 것이 필요하고 혹시 이런 도움을 준다라고 어떤 도움을 필요하겠느냐 이런 도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본인 생각은 어떠느냐 그게 분명하게 동의가 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 스스로가 또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학원만 가면은 공부가 할 것이고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부모님의 어떤 그 지나친 욕심일 수도 있고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사교육에 얽매이지 말고 학교 교육을 우선시하되 우리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사교육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사실 원장님이시지만 또 한 아이의 학부모이시기도 하셨잖아요. 이런 사교육과 관련해서 평소에 궁금한 점 없으셨어요? 오늘 대표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공교육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태도 문제라든지 모든 교육의 시작은 공교육의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의 그러한 태도와 윤리, 예전에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과 그리고 그 어떤 교육 체계에 대해서 순응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교권이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고 수시가 또 강조된다는 건 학교 교육의 강조성을 저는 또 느끼게 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표님 말씀을 통해서 학교에 가서 기본적인 학습에 대한 태도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거기에서 이제 부족하게 된다면 거기서 보완되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80%는 공교육에서 완성이 되고 부족한 20% 정도를 우리 학생들의 필요성에 따라서 맞춰줘야 되지, 그 효과가 나타나지 역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길로 가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희가 두 대표님들 모시고 또 좋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이 30여 년간 현장에서 목격하신 두 종류의 부모 이야기, 또 잘된 아이 뒤에는 어떤 부모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관련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두 편에서는 입시의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우리 아이 각 나이대별로 어떤 전략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은 또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아이들 뒤에 든든한 조력자죠.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요즘에는 뭐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지금 입시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입시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좀 찾아오시고 있는 것 같고,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온 집안 자체가 어떤 입시에 관심을 크게 갖는 집안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집안, 뭐 다양한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30여 년 동안 이 현장에 쭉 계시면서 사실 다양한 분들을 좀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떤 학부모님께서 좀 기억에 남으세요? 고등학교 3학년이나 이럴 때 학생하고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참 학생 자녀와 부모님과의 입시에 관련된 갈등도 대단히 크구나. 제 앞에서 학생이 뭐 펑펑 우는 학생들도 제가 봤고, 입장과 견해 차이가 대단히 심각하구나. 입시적으로 보면은 이게 부모님 생각과 학생들의 생각이 굉장히 또 차이가 나고,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한데 아주 기본적인 원서 접수를 어떻게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부모님들, 양쪽 부모님들 중에서 한쪽 부모님만 또 적극적이고 또 한쪽 부모님은 아예 관심이 없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양쪽 다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를 아예 전략적 설계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 굉장히 다양하게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 라는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이 잘된 아이의 뒤에는 어떤 학부모님들이 좀 계신가요? 저는 지금 되돌아보면은 저도 얘기가 뭐 솔직하게 조금 달라진 점도 없잖아 있었었고,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떨 때 극단적으로 초등학교 때 결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함부로 한 적도 있고, 저는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심을 가지려면은 나이 처음부터 일찍 가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뭐 조금 느슨하고 고등학교 때 가서 어떻게 하겠지. 어쩌면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관심을 가질 때는 공교육에서 지금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진행되는 이 12년 과정 자체를 그냥 학교에서 맡기기만 하면은 될 수도 있지만은 부모님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는 사실 시험 자체가 없죠. 상대평가인 시험 자체도 없는 거고, 중학교 2학년하고 3학년 때도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만 절대평가입니다. 90점이 넘었느냐 80점이 넘었느냐, 90점이 넘는 게 30%나 되는데 잘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 30%를 내신으로 따지면은 거의 4등급이 벗어나는 등급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은 고등학교 1학년에 모의고사가 4번입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1, 2학기에 4번이죠. 1년에 8번의 상대평가 시험이 정말 엄청나게 시험이 돌아오는 거죠. 급격한 환경 변화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잘 갖춰진 컨디션을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 그렇지 않고서 고등학교 1학년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부정적이죠. 공교육에 들어와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약 7년 동안은 사실은 어떤 평가도 없는 블랙아웃 상태로 지금 가 있는 상황이고,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끝날 때까지가 4년이죠. 사실 모든 게 끝난 거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어떤 눈높이를 낮출 것이냐, 높일 것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인 것이지, 실질적인 준비 단계는 이 4년의 기간 동안, 이 4년 중에서도 중학교 2학년하고 3학년은 절대평가에서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고등학교 1, 2학년 때가 상대평가가 처음으로 들어오는 거고, 고등학교 1, 2학년 때 보는 게 1년에 8번씩, 학교 시험 4번, 그 다음 외부적으로 수능 모의고사 4번, 8번, 이 16번의 시험 속에서 사실은 견딜 수 있게끔 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죠. 원장님께서도 학부모 상담 굉장히 많이 하시니까 좀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제가 떠오르는 거는 빙산
이론이 떠오르거든요.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학년까지는 해수면 위에 올라오지 않은 그게 더 오히려 큰 빙산의 내구성이라면 고1, 고2, 고3은 눈으로 드러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그걸로 이제 평가를 받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받는데, 오히려 제가 오늘 대표님 말씀을 통해서 얻은 생각은 뭐냐면, 우리 빙산에 안 보이는 잠재력인 부분들, 그래서 아이들의 태도 문제라든지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인성, 그리고 배움에 대한 어떤 학습에 대한 훈련들, 이런 부분들이 쌓여서 나중에 눈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열매로 걷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 우리 대표님의 이 의견을 받으시는 부모님들은 어릴 때부터 정말 제대로 된 내용을 토대로 잘 양육과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을 저희가 잘 들어봤는데, 사실 요즘에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대표님. 정보가 과잉되고 넘쳐나는 상황 속에서 또 학부모님들이 좀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이럴 경우 좀 어떻게 보시나요? 크게는 제가 봤을 때 한 4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입시 현장에 있어 보면은 의대만 목표로 하는 학생, 메디컬 부분 자체가 아니면은 안 된다. 수험생도 그렇고 가정 환경 분위기도 그렇고 일치하는 그룹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의대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성이 안 맞은데 이공계 쪽에 최상위권을 목표 지향점으로 갖는 학생, 여기는 뭐 국내외 대기업도 있고 요즘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계약도 이제 이런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공대에서 최상위권 부류에 내가 되려고 하는 어떤 그 진학의 루트. 세 번째는 인문계 최상위권, 이과는 좀 적성이 안 맞다. 상위권 대학에 가서 로스쿨을 목표로 한다라든지, 문과 관련 학생들이 많이 시험 보는 어떤 그 시험의 어떤 경로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 또 네 번째 부류는 예체능 부류. 사실 요즘 체육 스포츠학과는 상당히 지금 학교 내신도 그렇고 수능 준비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이라든지 미술 쪽에 음악 관련 부분들도 예외는 아닌 거고, 또 여기는 학교 내신과 수능 준비와 탤런트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 이런 범주 안에서 지금 현재 목표치 설정을 하고서 대화를 하고 이 경로를 가기 위해서 어떤 고교 진학이라든지 내신이라든지 수능 관리라든지 어떤 대학들이 또 있고, 이런 부분들을 파헤쳐보는 어떤 그룹핑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아예 국내 대학이 안 맞다. 어중간할 바에는 차라리 유학을 가자. 뭔가 좀 어정쩡한 분야로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인서울이면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점수 한 2, 3점 높여져 가지고서 무슨 대학에서 무슨 대학으로서 올라갔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가 입시를 접근을 할 때는 목표 지향점이 어디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난 다음에 입시 정보가 필요한 것이지, 입시 정보를 찾고 난 다음에 이 부류가 맞다라고 대입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표의 어떤 그 루트 설정 자체를 대학에 진학을 하는 것이 자기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이게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 이 목표라고 하는 부분들은 꼭 점수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학 진학 이후에 어떤 경로를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진학 정보가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정말 진학 정보는 어떤 부분에서 속한 학생들은 큰 약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부분들은 아무런 의미 없는 자료가 될 수 있죠. 8, 90%를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정보만 가지고서, 사교육만 가지고서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안 맞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문대가 4년제 대학보다 대학 들어가기가 쉽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큰 착각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문대학의 합격선 자체는 지금 수험생들이 경험을 못 해가지고 그렇지, 막상 단순 서울권 소재 대학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문제가 생기따라 이렇게 됐을 때는 전문대도 쉽지 않을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학 정보라는 것이 저 대학을 가기 위한 단순한 저 정보만 진학 정보가 아니라 그 대학을 입학하고 난 이후의 과정, 그 학교의 어떤 진행 경과라든지 졸업 후의 어떤 경로라든지 졸업 이후에 어떤 부분들에 대한 시험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좀 폭이 넓게 그렇게 좀 접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모든 정보가 이제 약이 될 수는 없고, 꼭 필요한 정보만을 잘 획득을 해야지 그것이 진짜 약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저희가 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장님께서도 현장에 계시다 보면은 이런 거 많이 체득하시죠? 저도 이제 한 20년 정도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 상담하다 보면 교육의 시작점이 어디여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정립한 건 뭐냐면, 학생 자체로부터 시작을
생각을 해야지 부모님의 어떤 기대로부터 시작하면 이게 상당히 격차가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게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이 언제 마음이 뛰느냐, 언제 너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분야를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어떤 정체성적인 질문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나서 주로 이제 책을 많이 읽혀야 된다라는 쪽으로 해서 간접 경험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세계관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전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 채널을 통해서 얻으실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전문가들의 그 조언을 많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만의 철학이 물론 옳기도 하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다 자녀들을 처음 양육하고 교육하는 초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다년간의 이런 교육계에서 일을 해오신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좋은 나침반의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만의 어떤 타이밍을 잘 조율해 준다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시행착오를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두 분의 좋은 이야기 잘 들어봤는데요. 대표님 끝으로 지금 함께 하고 있으신 모든 학부모님들께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릴게요. 입시 전략하고 입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부터는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경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세대의 경험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자녀분들이 대학 진학 이후의 미래사회 예측이라는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입시 정보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왜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대학 진학 이후에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집안 내에서도 다양한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했던 이런 부분들이 소중한 가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입시 전략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회가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도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늘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주는 것이 좀 바람직한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어른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듯이 교육은 정말 뭐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정말 관심 갖고 투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좋은 정보를 위해서 그리고 좋은 양육을 위한 어떤 기관들을 잘 선택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3편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입시 이야기를 가장 생생하게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또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면서요. 두 분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